자, 그럼 이제 조세 부담의 귀착을 경제학적으로 조금 더 엄밀하게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것을 분석할 때 부분 균형 분석 모형이 있고 일반 균형 분석 모형이 있는데 양자의 차이점이 무엇이냐면요. 자, 부분 균형 분석은요. 특정 시장만 놓고서 분석하는 것을 부분 균형 분석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만약에 사과 시장이 있다라고 한다면 다른 과일 또는 다른 재화 시장은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사과 시장만 놓고서 이렇게 분석하는 것을 부분 균형 분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 균형 분석은 분석의 범위가 좁기 때문에 분석이 쉽습니다. 대신 분석의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다른 시장이 사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분석의 정확도는 떨어집니다. 자, 그럼 반면에 일반 균형 분석은 무엇이냐? 자, 사과 시장 외에도 그 외에 굉장히 다양하게 많은 수많은 시장들이 존재할 거예요. 자, 우리 이러한 시장들을 모든 시장들을 다 고려해서 분석하는 모형이 바로 일반 균형 분석입니다. 따라서 일반 균형 분석은 분석의 범위가 넓기 때문에 분석이 쉽다, 어렵다, 어렵다. 대신 정확한 분석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일단 먼저 로마자 2에서는요. 부분 균형 분석 모형으로 공부를 할 것이고 로마자 3에 가면은 일반 균형 분석 모형을 공부하게 될 겁니다. 자,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여기 텍스트에 있으니까 한번 읽어 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물품세를 부과했었을 때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각각 어떻게 이동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자, 먼저 물품세라고 하는 거는요. 어떠한 물건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을 물품세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재화가 X재가 있다고 치고 이 X재에 대해서 자, 물품세를 부과한다라고 해볼게요. 자, 그랬을 때 이 물품세는 생산자에게 부과할 수도 있고 소비자에게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러한 물품세를 생산자에게 부과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냐면 자, 생산자 너 앞으로 X재 한 개를 판매할 때마다 세금을 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반대로 이러한 물품세를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경우에는요. 소비자 너 앞으로 X재를 한 개 구입할 때마다 세금을 내라 이렇게 부과하는 겁니다. 따라서 생산자에게 부과하는 경우에는 생산자가 자신에게 부과된 조세 부담까지 고려해서 재화의 판매 가격을 결정해야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물품세를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제 소비자들은 자신이 부담하게 될 조세의 크기까지 고려해서 자신의 지출을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과연 얼마까지 이 재화를 살지를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조세액까지 고려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먼저 생산자에게 조세를 부과하는 경우를 볼게요. 자, 우리 물품세는요. 자, 우리 조세 방식에 따라서 종량세가 있고 종가세가 있습니다. 종량세는 양에 따라서 부과하는 세금이란 뜻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1kg당 얼마, 1m당 얼마, 1리터당 얼마, 생선 한 마리당 얼마, 송아지 한 마리당 얼마 이런 식으로 재화의 수량 단위에 대해서 자, 그 단위마다 얼마씩의 조세를 부과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만약에 소주 한 병이 있으면 소주 한 병마다 뭐 100원, 맥주가 있으면 맥주 한 병마다 얼마 이렇게 재화의 수량 단위에 대해서 조세를 얼마씩 부과하는 것을 종량세라고 하는데 자, 근데 우리가 재화의 수량을 측정하는 단위는 굉장히 많이 있어요. 뭐가 있죠? 리터도 있고요. 킬로그램도 있고 톤도 있고 연필 같은 경우에는 한 다스라고도 하죠. 그리고 또 뭐 한 꾸러미라고도 하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재화의 수량을 세는 단위가 있는데 그것은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강의를 할 때 무조건 물건 한 개라는 단위로 통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종량세는 앞으로 물건 한 개당 얼마 이렇게 표현을 할 거예요. 만약에 물건 한 개당 100원 이렇게 종량세를 부과했다. 이렇게 한번 예시를 해 보겠습니다. 자, 종가세는요. 재화의 가격, 프라이스죠. 재화의 가격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이라서 자, 종가세는 재화의 가격에 대해서 그중에 일정 퍼센트를 세금으로 내라. 너 만약에 1,000원짜리 물건을 팔면 그중에서 20%
20%를 세금으로 내라. 이런 식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방법인데 그럼 얘의 경우는 이렇게 세율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먼저 종량세를 볼게요. 자, 우리가 X제가 있는데 요 X제 판매자는요. 원래 X제 한 개를 500원에 판매하고 있었다라고 해볼게요. 자, 이 말은요. 생산자가 X제 한 개에 대해서 500원은 받아야지만 판매를 할 의사가 있다는 걸 얘기하죠. 그런데 이제 국가에서 생산자에게 단위당 100원에 한 개당 100원의 종량세를 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러한 100원의 세금을 내면서도 나는 여전히 500원의 판매 수입을 얻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해보면 판매 가격을 단위당 종량세액만큼 더 올려서 받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때는 자 100원만큼을 더 올려서 600원에 판매를 하면 될 겁니다. 요거 이해하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원래 500원 받고 팔던 거를 국가에서 너 앞으로 한 개당 100원씩 세금 내 라고 하면은 한 개당 100원씩 세금을 내라고? 그러면 한 개당 판매 가격을 600원으로 팔면 되겠네. 600원에 팔면 한 개당 100원의 세금을 내고도 난 여전히 물건 한 개당 500원을 벌 수 있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종량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공급 곡선이 상방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상방으로 이동하는데 자, 위로 얼마나 올라간다? 단위당 종량세액만큼, 단위당 조세액만큼 그대로 상방으로 올라가게 돼요. 만약에 제와 한 개당 200원씩의 세금을 내라 라고 했다면 그때에는 S 플러스 T 곡선이 이렇게 올라가게 될 겁니다. 100원이 더 올라가니까 이렇게 200원만큼 올라가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새로운 S곡선이 이렇게 올라가게 될 거예요. 따라서 자, 종량세를 생산자에게 부과하는 경우에는 단위당 종량세액만큼 S곡선이 위로 올라간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기울기 변한다 안 변한다? 기울기는 변하지 않는다. 이거 중요한 포인트예요. 기울기는 변하지 않는다. 따라서 평행 이동의 개념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또는 수직 이동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기울기는 변하지 않고 유지한 채로 위로만 올라간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단위당 종량세액만큼 위로 올라간다. 어려운 거 없고요. 자, 기존의 공급 곡선을 S곡선이라고 한다면 단위당 T1의 종량세가 부과된 후에 S곡선은 S 플러스 T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종전의 S는 500원인데 새로운 S는 500원에다가 100원을 얹어서 600원이 된 거니까 이 600원을 표현하려면 S 플러스 T라고 표현을 해줘야겠죠. 요거 이해하시겠죠? 자, 종량세는 어렵지 않아. 어렵지 않은데 시험 문제에 98%는 종량세로 출제가 됩니다. 자, 98%는 종량세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은 종량세에 대해서만 아셔도 무방해요. 그런데 자, 종가세가 무엇인지 그 개념 정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질적으로 시험에 잘 나오지는 않아요. 하지만 종가세의 개념은 알고 있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종가세가 어떤 건지 설명드립니다. 자, 볼게요. 자, 종가세는요, 재화의 가격에 대해서 일정 비율의 세금을 부과한다고 했죠. 근데 이 가격이라고 하는 게요, 두 가지 종류의 가격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자, 세전 가격이 있고요. 다음에 세후 가격이 있습니다. 세후 가격이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종가세는 가격의 일정 퍼센트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잖아요. 그랬을 때 이 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세전 가격이 있고 세후 가격이 있다 보니까 종가세 역시 방식이 두 가지로 나뉘는 겁니다. 자, 이러한 방식의 종가세가 있고 이러한 방식의 종가세가 있는 건데, 자, 우리 얘를 1번이라고 얘를 2번이라 할게요. 자, 그러면 바로 얘가 1번에 해당하고 얘가 2번에 해당합니다. 자, 무슨 소리인지 하나씩 말씀을 드릴게요. 자, 세전 가격에다가 곱하기 만약에 20%를 한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세를 부과한다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자, 그러면 원래 세전 가격이 100원이었다라고 해볼게요. 아직 조세를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가격이 100원이었다라고 해볼게요. 근데 이 중에서 20%의 세금을 내래. 그러면 나는 세금 전에는 원래 난 100원에 받고 있었는데 이제 국가에서 뭐라고 하냐면 100원에 20%의 세금을 내라는 거예요. 그 말은 20원의 세금을 내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세후 가격이 어떻게 되냐면 이때에는 세후 가격이 120원이 됩니다.
요거 이해하시겠죠? 자, 만약에 하나에 200원짜리였다면 이제 세후 가격은 240원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원래 100원에 팔고 있었던 물건을 20%의 세금을 내라 한다면 20의 세금을 내라는 뜻인데, 그러려면 내가 하나에 120을 받고 팔아야지만 20의 세금을 내고도 난 여전히 100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한 원리로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원래 내가 판매하고 있던 가격이 내가 100이었어요. 자, 100이야. 근데 여기에 대해서 20%의 세금을 내래. 그 말은 곧 20의 세금을 내란 얘기죠. 그럼 난 이제 120의 판매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물건을 한 개 팔았을 때 난 여전히 100을 벌 수가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자, 우리 여기서 내가 현재 200에 받고 팔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20%의 세금을 내래. 난 그럼 이제 240의 세금을 내야 됩니다. 요거 원리 이해하시겠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여기는요 20만큼 올라갔죠. 여기는 40만큼 올라갑니다. 자, 우리 S곡선은 일반적으로 우상향하기 때문에 뒤로 가면 갈수록 애초에 세전 가격이 높아진다? 네, 높아집니다. 따라서 똑같은 세율 20%라고 해도 애초에 세전 가격 자체가 올라가게 되면은 세액이 커진다 이 얘기예요. 따라서 얘가 점차 더 이렇게 급하게 위로 올라간다 이 얘기죠. 더 많이 위로 올라간다 이 얘기예요. 여기는 20만큼 벌었는데 여기는 40만큼 벌었다 이 얘기예요. 이 말은 기울기가 일정하다 안 하다? 일정하지 않다 이 얘기예요. 요 기울기와 요 기울기는 같은 기울기가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자, 따라서 우리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표현했죠. 우리 얘를 회전 이동한다라고 해요. 회전 이동. 요거 이해하시겠죠? 회전 이동한다. 자, 기울기가 바뀌면서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회전 이동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이렇게 됐었을 때 원래의 S와 새로운 S의 관계식을 표현해 보면, 자, 새로운 공급 곡선은 조세 부과 후에 새로운 공급 곡선은 원래의 S에다가 1 플러스 T만큼을 곱한 거다. 이렇게 인식하면 되겠죠? 오케이. 자, 우리 이렇게 해서 S는 1 플러스 T만큼을 곱한 거다. 그래서 지금 이 경우에 원래 100이었는데 1.2를 곱하니까 120이 된 거죠. T는 0.2니까 원래 200이었는데 1.2를 곱하니까 240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 이러한 경우에는 이러한 논리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이것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부가세입니다. 부가세. 자, 부가세의 경우에는 10%의 세율을 부과하지만, 자, 원래 부가세는요 공급 가격이죠. 자, 부가세가 붙기 전 가격에다가 만약에 이게 1,000원이라면 자, 콜라 한 캔에 1,000원짜리다라고 한다면 자, 그 1,000원짜리 가격에다가 10%의 부가세를 붙여서 1,100원에 팔잖아요. 바로 그게 부가세의 과세 원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가세를 대표적인 이러한 사례로 얘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부가세는 자, 세금이 붙이기 전 가격에다가 부가세를 붙여서 이 부가세까지 붙은 가격이 결정된다. 앞에서 제가 콜라 설명할 때 자, 원래 콜라가 한 병에 1,000원인데 부가세 10%가 붙으면 이제 콜라는 한 병에 1,100원에 판매가 된다라는 사례, 요걸 떠올리시면 참 이해가 편하실 겁니다. 자, 두 번째 사례는요. 자, 결국 소비자한테 판매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조세를 부과하는 방법이에요. 자, 세후 가격에다가 곱하기 20%를 부과하는 방법입니다. 자, 만약에 어떠한 재화가 150원에 소비자한테 팔리고 있다라고 해볼게요. 자, 150원에 가격이 팔리고 있다. 자, 이렇게 하기보다는 다시 순서를 바꿔서 얘기할게요. 원래 어떤 재화를 120원에 판매하고 있었다라고 해볼게요. 그런데 나라에서 너 앞으로 물건 팔 때 물건 한 개당 가격의 20%를 세금으로 내 라고 한다 이 얘기예요. 자, 그래 버리면 나는 물건 한 개에 120원 받아야 되는데 판매 가격에 20%의 세금을 내야 되니, 자, 20%의 세금을 내면서도 난 여전히 물건 한 개당 120의 수입을 얻으려면 얼마에 팔아야 되지? 라고 한다면 150에 팔면 돼요. 자, 150에 팔면요 20%의 세금 얼마죠? 30원이죠. 30원의 세금을 내고 나도 120원이 남기 때문에 난 여전히 120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요거 이해하시겠어요?
지금 이게 앞에 거랑 논리가 좀 헷갈리는데 잘 구분해 보세요. 자, 앞에 거에서는요, 어떤 가격이었냐면 세전 가격이었습니다. 세전 가격에다가 조세를 더 얹은 거죠. 그죠? 원래 1,000원짜리인데 조세를 더 얹어서 세후 가격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요 관계를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우리 요때는 세전 가격 곱하기 1 플러스 t 한 개 세후 가격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이 경우에는 요 앞에 있는 게 세금이 이미 포함된 가격이에요. 세금이 이미 포함된 가격이기 때문에 이 세금이 포함된 가격에서 조세를 빼야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조세를 빼야지만 그래야지만 세전 가격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얘는 세전 가격이니까 조세를 더해줘야 세후 가격이 나오는 거고요. 반대로 세후 가격에서는 조세를 빼줘야 세전 가격이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요,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세후 가격에다가 곱하기 1 빼기 t를 해야 되는 거예요. 1 빼기 t는 세금을 빼준다는 얘기예요. 1 플러스 t는 세금을 얹어준다는 얘기고 1 빼기 t는 세금을 빼준다는 얘기예요. 자, 세후 p는요. 세금까지 포함된 가격이야. 그러니까 세금까지 포함된 가격에서 세전 가격을 구하고 싶으면 세금을 빼줘야 돼. 그래서 1 빼기 t를 곱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세전 가격을 구할 수가 있죠. 근데 지금 이게 어떤 소린 거 아니? 이 판매자는 원래 이러한 조세가 있기 전에 이 재화 한 개를 120을 받고 팔고 있었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국가에서 앞으로 판매 가격에 요거죠. 판매 가격은 소비자한테 파는 가격이니까 소비자한테 파는 가격의 20%는 세금으로 내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 자리에 20%가 들어가면서 그럼 얘가 이제 1 빼기 0.2가 되는 거예요. 얘가 곧 0.8이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그러면 나는 자, 어떻게 세후 가격을 설정해야 어떻게 소비자한테 판매 가격을 설정해야 여전히 120의 수입을 올릴 수가 있는가를 구하려면 얘를 1로 보내주면 돼요. 얘를 1로 보내주면 돼서 식이 또 이렇게 바뀝니다. 이제 요 식은 세후 판매 가격은 자, 세전 가격을 1 빼기 t로 나눈 것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자, 네가 원래 120을 받고 있었고 세율이 20%라면 얘를 0.8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럼 얘가 이제 150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150에 판매하게 되면 세금 30을 내고도 난 여전히 120을 받을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논리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요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게 나온 거예요. 자, 1 빼기 t의 s라고 하는 것은 이게 뭐죠? 조세 부과 후 공급 곡선이잖아요. 조세 부과 후 공급 곡선은 자, 조세 부과 전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1 빼기 t로 나눈 거다. 이러한 관계식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헷갈리죠? 그래서 자, 종가세는 요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요것과 요것은 조세 부과의 원리가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자, 요거 1번은요. 세전 가격에 조세를 부과하는 방식이고 요 2번 방식은 세후 가격에 조세를 부과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S곡선이 세후 X곡선이 어떻게 되는지 약간의 수식과 논리의 차이점이 있는데 어쨌거나 공통적인 내용은 뭐냐? 종가세를 부과하면 회전이동 한다는 거예요. 상방으로 회전이동 한다는 게 공통적인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것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종가세가 사실 어려워요. 어렵고 헷갈리는 포인트가 많은데 다행히도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는 종량세로 98%가 나오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어떤 책에서는 종가세를 이렇게 쓰고 어떤 책은 종가세를 이렇게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혼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때는 사실 얘가 더 이해가 편해. 그래서 저는 교과서에 요걸로 표현을 한 거고요. 그런데 다른 책에서는 이렇게 표현한 책도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면은 조금 설명이 더 복잡해지기 때문에 요거는 저는 제 교과서에 담지는 않았던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도 모두 다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자, 그런데 이대로 끝내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헷갈려 하실 것 같아서 조금만 더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논리로도 이 그래프를 좀 설명드리고자 해요. 자, 뭐냐면 아까 제가 120, 150 살이 들었죠? 요거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원래 내가 120을 받고 팔고 있었다. 그런데 자, 이제 20%의 세금을 내야 된다면 150을 받고 팔아야지만 20%의 세금을 내고도 난 여전히 120을 받을 수가 있죠. 자, 만약에 내가 세 전에 200을 받고 팔고 있었다라고 해 볼게요. 자, 200이면요. 세후 판매 가격은 250을 설정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보면은 얘가 250으로 판매 가격을 설정하게 되면은 내가 20%의 세금을 내고도 200을 받을 수 있게 돼요. 자, 우리 그랬을 때 요 갭 차이가 30이고요. 여기 갭은 50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뒤로 갈수록 더욱더 큰 폭으로 S곡선이 위로 올라간다는 걸 알 수가 있어서 아까랑 동일한 논리에 의해서 회전 이동한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일단은 종가세 이렇게 설명드리고 혹시 나중에 더 내용이 나오게 되면 그때 가서 더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공부는 종량세 위주로 한다라는 점 안심하세요. 자, 그럼 이제 소비자에게 조세를 부과하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자, 논리는 유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소비자한테 단위당 한 개당 100원의 조세를 내라고 소비자에게 조세를 부과했다라고 해볼게요. 자, 근데 소비자는요, 원래 어떤 재화 한 개에 대해서 500원까지 지불할 의사가 있거든요. 500원 이상은 지불할 의사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너 이제 이 물건 한 개 소비할 때마다 100원씩의 조세를 내야 돼 라고 한다면 난 그런데 500원까지만 낼 의사가 있는데 이 500원 중에서 100원의 세금을 내고 나면 남는 돈이 얼마죠? 400원이죠. 자, 그럼 이제 이러한 조세 부과가 있고 난 후에는 순수하게 이 재화액에 지불할 의사가 있는 금액은 400원으로 하락하게 됩니다. 자, 왜냐하면 여러분 단순한 거예요. 헷갈리지 마세요. 자, 소비자는 재화 한 개를 구입할 때 500원까지 지불할 의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재화 한 개를 구입하려면 100원의 세금을 내라고 해. 난 근데 500원까지만 낼 생각이 있지 600원을 낼 생각은 없거든요. 난 따라서 500원까지만 낼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 500원 중에서 100원의 세금을 내야 되니까 내고 나면 남는 건 400원이죠. 따라서 이제 물건 한 개에 대해서 지불할 의사가 있는 금액은 400원으로 감소한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따라서 그래서 수요 곡선은 단위당 조세액만큼 그대로 하방 이동하게 됩니다. 자, 기울기 유지하면서 하방 이동한다. 어려운 내용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소비자에게 종가세로 부과하는 경우를 알아볼게요. 여러분, 소비자는요, 재화의 판매 가격을 지불하고서 재화를 구입합니다. 따라서 소비자에게 종가세를 부과한다고 하는 것은 이 판매 가격의 몇 %의 조세를 부과한다는 걸 의미해요. 자, 만약에 어떠한 조세가 예를 들어서 어떠한 재화가 한 개에 1,000원에 판매하고 있다라고 해볼게요. 하나에 1,000원에 판매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너 앞으로 저 재화 사 먹을 때마다 20%씩 판매 가격에 세금을 내야 돼 라고 한다면 자, 우리 1,000원에 20%가 얼마죠? 200원이죠. 200원의 세금을 내고 나면 이제 이 소비자는 이 재화 한 단위에 대해서 순수하게 지불할 의사가 있는 금액은 800원으로 하락하게 됩니다. 이 논리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소비자의 경우에는 논리가 좀 심플해요. 자, 재화의 판매 가격에 일정 %의 세금을 내고 나기 때문에 자, 조세 부과 후 수요 곡선은 아래쪽으로 회전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 이러한 경우는 잘 시험에 거의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구나 정도 보시고 가볍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논리는 이미 다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조세를 부과했었을 때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각각 어떻게 이동하는지 다 공부했으니까 이제 이걸 토대로 해서 자, 물품세가 부과되면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에 조세 부담의 귀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태초에 자, 원래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이렇게 주어져 있었다라고 해 보겠습니다. 자, 이랬을 때 생산자에게
단위당 T1의 물품세를 종량세 방식으로 부과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생산자에게 단위당 T1의 종량세를 부과했다라고 나와 있죠. 자, 그러면 단위당 T1의 종량세를 부과하면 S곡선 어떻게 된다고 했죠? T1만큼 그대로 기울기 유지하면서 상방으로 이동한다고 했습니다. 이제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S곡선 원래 이랬었는데 생산자에게 단위당 T1의 조세를 부과하면 S곡선은 상방으로 T1만큼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새로운 S곡선과 자, 수요곡선이 만나는 점은 요 점이 되겠죠. 자, 원래 이 재화의 균형 가격은 P0였는데 단위당 종량세 T1을 부과하고 난 후에 이 재화의 시장 가격은 P1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원래 P0였는데 P1만큼 판매 가격이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생산자는요, 좋겠다. 너 원래 이거 하나에 P0 받고 팔던 건데 너 이제는 P1 받고 파네. 너 되게 좋겠다. 돈을 더 벌잖아. 에이, 모르는 소리 하지 마. 왜냐하면 내가 이제 이 재화를 시장에서 P1을 받고 팔기는 팔지만 나는 요 판매 가격에서 단위당 T1의 세금을 내야 되거든. 생산자에게 물품세가 부과되었잖아요. 자, 나는 이 물건을 P1을 받고 판매하긴 하지만 요 금액에서 단위당 T의 조세를 내야 되거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팔고 세금을 요만큼 내고 나면 실제로 내가 수취하는 금액은 요거밖에 안 돼. 종전보다 더 내려갔어. 종전보다 더 내려갔어. 이렇게 된다 이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얘를 100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얘를 130이라고 할게요. 얘를 100, 얘를 80이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원래 이 재화는요, 시장에서 한 개에 1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었습니다. 생산자는 이걸 하나에 100원에 팔고 있었어요. 그런데 단위당 50원의 조세가 부과되었다면 이제 S곡선은 50만큼 위로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랬더니 자, 이 재화의 시장 가격이 130으로 올랐어요. 100이었던 것이 130으로 올랐습니다. 그랬더니 소비자가 생산자한테 야, 너 좋겠다. 너 원래 하나에 100 받고 팔던 거를 이제는 130 받고 파니까 너 돈 되게 많이 버는구나. 너 종전보다 수입이 늘었구나. 라고 이렇게 부러워하니까 생산자가 아니야, 모르는 소리 하지 마. 내가 130을 받고 팔긴 팔지만 이 130을 받고 판 다음에 50의 세금을 내야 되거든. 그래서 50의 세금을 내고 나면 난 사실 80밖에 가져가지를 못해. 그래서 실질적인 나의 소득은, 수입은 예전보다 줄었어. 원래 100 받고 팔던 거를 난 이제 80만 받고 파는 셈이야. 라는 거 로직 이해하시겠습니까? 바로 이게 생산자에게 조세가 부과되었을 때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과 생산자가 수취하는 가격에 괴리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조세 부과 전에는 생산자도 100에 팔고 소비자도 100에 샀습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내는 가격과 생산자가 받는 가격이 일치했는데 자, 조세가 부과되니까 소비자는 130을 내고 사요. 그런데 생산자가 받는 돈은 80밖에 안 돼. 양자 사이에 괴리가 발생하는데 자, 이러한 괴리가 왜 발생한다? 바로 조세 부과 때문인데 자, 130과 80의 이 괴리가 얼마만큼이죠? 50만큼이야. 바로 이 50만큼은 바로 단위당 조세액의 크기이기 때문에 단위당 조세액만큼 소비자의 지불 가격과 생산자의 수취 가격에 괴리가 발생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 내용을 텍스트로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시장의 균형점은 원래 이 점에서 F점으로 이동한다. 여기 이 점에서 F점으로 이동한다. 자, 시장 가격은 P0에서 P1으로 상승한다. 100원에서 130으로 상승한다. 소비자 지불 가격은 이제 130이 된다. 하지만 생산자가 실제로 수취하는 가격은 80이 된다. 양자 사이에 50만큼의 괴리가 생긴다라는 것이고요. 자, 우리 이것으로 인해서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가 얼마나 감소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원래 소비자는 요만큼의 소비자 잉여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요거 기억하시죠? 소비자 잉여의 크기를 구하는 방법. 자, 우리가 재화를 Q0만큼 소비할 때 소비자가 누리는 총 편익의 크기는 수요 곡선의 하방 면적이기 때문에 자, 이만큼의 총 편익을 소비자가 누리게 되죠. 그런데 이만큼의 재화를 소비할 때 지불하는 금액
금액은 P0의 금액을 지불하기 때문에 요 사각형만큼을 지불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만큼의 편익을 느끼는데 지불하는 금액은 요거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요걸 지우고 나면 나머지 삼각형 면적이 소비자 잉여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요. 생산자의 경우에는요. 원래 여기 이 점에서 거래를 할 때에는 요만큼의 소비자 생산자 잉여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자, 왜 이만큼의 생산자 잉여를 누리고 있었냐면 자, Q0만큼의 수량을 판매할 때 생산자가 수취하는 총 금액은 요 사각형만큼의 판매 금액을 수취하거든요. 근데 생산자가 반드시 받아야 하는 최소 비용은 MC 곡선, 요 공곡선의 하방 면적인 요만큼을 꼭 받아야 되거든요. 따라서 요거를 제외하고 나면 나머지 요만큼의 생산자 잉여를 얻게 되죠. 따라서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가 각각 극대화된 상태였는데 자, 이제 조세가 부과되면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살펴볼게요. 자, 그럼 이제 시장 균형점이 여기가 되죠. 이제 소비자들은 Q1의 수량만을 소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소비자들이 Q1의 수량을 소비하게 되면 그때까지 얻게 되는 총 편익의 크기는 수요 곡선의 하방 면적으로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만큼의 재화를 소비하기 위해서 소비자가 지불하는 총 금액은 자, P1의 가격을 지불하기 때문에 요만큼의 가격을 지불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요 부분을 제외하고 나면 남는 부분이 바로 요 위에 삼각형만 남게 되는데 자, 요거는요. 종전의 소비자 잉여와 비교해보면 종전의 소비자 잉여는 이만큼이었는데 자, 조세 부과 후에 소비자 잉여는 요만큼이기 때문에 어디가 얼마만큼 없어졌다? 바로 여기 A 플러스 C만큼이 없어졌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A 플러스 C만큼이 없어집니다. 자, 소비자 잉여는요. A 플러스 C만큼이 없어져요. 자, 조세 부과로 인해서 A 플러스 C만큼이 없어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요 논리 이해하시겠죠? 자, 다음에 이제 생산자 잉여를 볼게요. 자, 조세 부과 후에 생산자 잉여는 어떻게 바뀌냐면요. 자, 이제 생산자는요, 여기에서 판매하는 셈입니다. 선생님, 아까 소비자는요, 여기에서 구입한다면서요. 소비자는 P1의 가격을 내고 재화를 사지만 생산자는 P1의 가격을 받은 다음에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생산자의 입장에서는 재화 한 단위당 P2의 가격을 받고 파는 셈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따라서 자, 우리가 이랬을 때 현재 Q1을 판매하기 때문에 생산자는 이만큼의 판매 수입을 얻게 되는데 그런데 생산자가 반드시 받아야 되는 생산 비용은 공급곡선의 하방 면적이기 때문에 요걸 지우고 나면은 생산자 잉여의 크기는 여기 면적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서 여기 B 플러스 D만큼이 없어진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자, 생산자 잉여는 마이너스 B 플러스 D만큼이 없어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그랬을 때, 자, 정부의 조세 수입을 구할 수가 있는데, 정부의 조세 수입은 얼마가 되냐면, 자, 여러분, 항상 이거 공식을 기억하세요. 정부의 조세 수입은, 자, 조세 부과 후 거래량입니다. 조세 부과 전 거래량이 아니에요. 자, 얘가 바로 조세 부과 전 거래량이고 얘가 조세 부과 후 거래량인데 항상 조세는 조세 부과 후 거래량에 대해서 부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담배세가 있다고 합시다. 담배 한 갑당 1,000원씩의 담배세를 물리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담배세의 조세 수입은 얼마나 들어오느냐? 이러한 세금을 부과한 후에 팔리는 담배의 수량에 곱하기 한 갑당 1,000원 하면 된단 말입니다. 근데 만약에 국민들이 담배세를 부과한다고 하니까 아무도 담배를 전혀 피지 않아 라고 한다면 담배세의 수입은 0이 돼요. 왜냐하면 자, 우리 조세 수입은 조세 부과 전 판매량을 기준하는 게 아니라 조세 부과 후 판매량을 기준하기 때문에 조세 부과 후에 몇 개나 팔리냐에 따라서 조세 수입의 크기가 결정되는 겁니다. 자, 우리 그래서 조세 부과 후 판매량 곱하기 단위당 조세액 해주면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게 조세 수입을 구하는
들어가는 공식이니까 요건 앞으로 많이 쓰실 거예요. 요건 암기해 주세요. 자, 조세 수입은 조세 부과 후 거래량 곱하기 단위당 조세액이다 라고 한다면 지금 여기서 단위당 조세액은 요거잖아요. 요거 T. 근데 요거는 요 높이와 요 높이가 일치하나요? 네, 일치하죠. 그대로 올린 거니까 일치합니다. 따라서 요 높이는 요거랑 일치하나요? 예, 일치합니다. 바로 요 높이랑 일치해요. 바로 이게 아까 30이었고 얘가 20이었으니까 얘가 50이잖아요. 요거 50이랑 일치합니다. 그리고 조세 부과 후 거래량은요. 요거예요. 요겁니다. 그죠? 조세 부과 후 거래량. 따라서 조세 수입의 면적은, 조세 수입의 크기는 요 사각형 면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요거 이해하시겠죠? 자, 조세 수입의 크기는 A 플러스 B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조세 수입은 A 플러스 B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총정리를 해봅시다. 소비자는요, 이러한 조세가 부과됨으로 인해서 A 플러스 C만큼의 잉여를 상실했습니다. 없어졌어요. 생산자는요, 이러한 조세가 부과됨으로 인해서 B 플러스 D만큼의 잉여를 상실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다 그냥 없어진 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잉여가 증가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누구였죠? 바로 정부죠. 정부는 A 플러스 B만큼의 조세 수입을 얻었습니다. 자, 오케이. 자, 없어진 게 이만큼, 얻어진 게 이만큼 총 결산해보니까 C 플러스 D만큼이 없어진 거네, 결국 C 플러스 D만큼이 없어진 거예요. 자, 우리 얘를 후생손실이라고 합니다. 얘를 후생손실 또는 초과부담, 용어가 많아요. 초과부담 또는 사중손실이라고 합니다. 요거 용어를 다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요 C 플러스 D, 바로 여기 빗금친 여기 CD, 바로 여기 삼각형, 요 삼각형 바로 이 부분을 후생손실, 초과부담, 사중손실 또는 하버거의 삼각형이라고 합니다. 하버거의 삼각형. 용어가 많아요. 자, 우리 요 삼각형을 이렇게 다양한 이름으로 부른다. 자, 대체 이 삼각형의 의미는 뭐냐? 사회 후생이 없어진 건데, 여기 보세요. 소비자의 잉여는 소비자의 행복이었죠. 생산자 잉여는 생산자의 행복이었죠. 자, 소비자와 생산자의 행복이 이만큼 없어졌어요. 근데 이 행복 중에 일부는 정부가 조세 수입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자, 없어진 행복은 있는데 아무도 가져가지 않은 행복, 그냥 없어지기만 한 행복이 있다는 얘기예요. 누군가 가져갔으면 이해라도 해. 그런데 이거 지금 C하고 D는요, 아무도 가져가는 사람이 없는데 그냥 없어지기만 한 거예요. 우리 이러한 사회의 후생을 후생 손실 또는 초과부담, 사중손실, 하버거의 삼각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조세를 부과하면 이러한 후생 손실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몇 가지만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 여러분들이 이 그래프를 완벽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정말 이 이후의 내용을 이해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그래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여기까지 내용 한 거 다 이해하시고요. 조금만 더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 방금 아까 제가 숫자를 어떻게 예시했냐면 원래 재화의 판매 가격을 100이라고 했었죠. 100이었는데 얘가 130으로 올라가고 얘가 120으로 이렇게 올라갔다라고 제가 숫자를 가정했었죠. 얘는 80이 되겠죠. 자, 그리고 단위당 조세액은 제가 50이라고 가정했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제품 한 개당 50원의 종량세가 부과됐죠. 그랬을 때 소비자가 얼마나, 생산자가 얼마나 이러한 조세를 부담하냐면, 자, 여러분 보세요. 소비자의 경우에는 자, 원래 100원에 살 수 있었던 물건을 이제는 130을 줘야지만 살 수 있게 됐습니다. 이 말은 재화 한 개당 30원만큼을 더 내야 한다는 걸 의미하죠. 또 생산자는요, 원래 100원 받고 팔던 물건을 이제는 80만 받고 팔아야 됩니다. 이 말은요, 재화 한 개당 20만큼을 덜 받으면서 판매해야 된다는 걸 얘기하죠. 자,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30원만큼 더 내는 게 부담이고 생산자의 입장에서는 20만큼을 덜 받는 게 부담이겠죠. 그런데 이러한 소비자의 부담과 생산자의 부담이 더해지면 딱 단위당 조세액 50원이 딱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자, 소비자가 이 조세를 얼마나 부담하냐, 생산자가 이 조세를
조세를 얼마나 부담하냐 이것을 제품 한 개당으로 얘기한다면 제품 한 개당으로는 소비자가 한 개당 30원을 부담하고 생산자가 20원을 부담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네, 맞아요. 단위당 조세 부담액은 소비자가 30, 생산자가 20원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뭐가요? 단위당 제품 한 개당 조세 부담액은 그렇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러면 자 조세 부담 총액을 구하고 싶은데 자 정부는요 A 플러스 B만큼의 조세 수입을 얻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A는 누가 낸 거죠? 요건 소비자가 낸 거고요. 요 B는요 요건 생산자가 낸 겁니다. 따라서 정부가 얻는 조세 수입 총액은 소비자가 낸 조세액과 생산자가 낸 조세액의 합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자 소비자가 내는 조세 부담 총액은 어떻게 구하냐? 바로 요 세로 길이에다가 단위당 소비자 부담액에다가 조세 부과 후 거래량을 곱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각형 면적이 뭐가 된다? 여기 사각형 면적이 소비자가 부담하는 물품세의 총액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생산자가 부담하는 물품세의 총액은요. 자, 물건 한 개당 20원씩의 종량세를 부담한다고 했고 조세 부과 후 판매량은 Q1이기 때문에 요 사각형의 넓이로 측정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위에 있는 이 빨간색은 소비자의 조세 부담 총액을 의미하고 이 밑에 있는 파란색 사각형은 생산자의 조세 부담 총액을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의 조세 부담 총액과 생산자의 조세 부담 총액이 합쳐져서 정부의 조세 수입 전체를 이룬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소비자 부담의 크기와 생산자 부담의 크기도 계산할 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수요자에게 종량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자, 원래 이랬던 수요와 공급 곡선이 있었는데 이제 수요자에게 단위당 T1의 종량세를 부과하게 되면 수요 곡선은 단위당 T1만큼 아래로 하방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조세 부과 후 새로운 수요 곡선은 이 노란색 수요 곡선으로 표현이 되겠죠. 자, 이러면요. 시장의 균형점은 원래 여기 이 점에서 새로운 시장의 균형점은 요 F점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 만약에 종전에 재화의 판매 가격이 100원이었는데 새로운 균형점에서의 판매 가격이 80이다 라고 하고 단위당 조세액을 50원이다 라고 한다면은 우리 판매 가격이 100원에서 80으로 20만큼 내려간다는 거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소비자한테 자, 생산자가 그럽니다. 소비자야, 너 참 좋겠다. 너 원래 재화 하나에 100원에 사던 거를 이제는 80만 내고도 살 수 있게 되었으니 얼마나 좋아? 라고 하니까 소비자가 모르는 소리 하지 마. 네가 보기에는 겉보기에는 내가 시장에서 이 재화를 하나에 80원에 구입해 가니까 내가 이거를 80원에 사가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나는 80원에 이걸 산 다음에 50원의 세금을 내가 내야 되거든. 왜냐하면 이제는 수요자한테 조세가 부과되었거든. 따라서 나는 이제 이 재화를 80원에 구입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50만큼의 조세를 추가로 내야 돼. 따라서 나의 조세 부담까지 고려한 나의 구입 금액은 여기에서 50만큼 올라간 바로 요 높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 따라서 나는 이걸 결국 130에 하나를 사는 셈이야. 여러분 보세요. 숫자가 어때요? 앞에서 봤었던 숫자랑 동일하죠? 자, 우리가 무엇을 지금 얘기하고 있냐면 자, 동일한 크기의 종량세를 생산자에게 부과하건 소비자에게 부과하건 소비자와 생산자에게 조세 부담이 귀착되는 양상은 100% 똑같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단위당 50의 종량세를 생산자에게 부과하건 소비자에게 부과하건 생산자가 부담하는 조세 부담의 크기와 소비자가 부담하는 조세 부담의 크기는 똑같다 이 얘기입니다. 어떻게 부과해도 동일한 결과가 나온다라는 것이에요. 자, 따라서 조세를 누구에게 부과하느냐 이거는 전혀 중요하지 않는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요 그래프 조금만 더 분석을 해보죠.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종전에 소비자 잉여가 이랬는데 새로운 소비자 잉여가 이러하니까 이만큼의 소비자 잉여를 상실하게 되고요. 자, 근데 여러분 이걸 이해하셔야 돼. 소비자 입장에서는 새로운 균형점이 여긴 겁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자, 얘를 소균이라고 할게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재화를 이제 Q1개만큼을 구입하는데 그때 재화의 가격은 P1을 지불하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의 새로운 균형점은 요점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생산자 입장에서의 새로운 균형점은 여기 F점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생산자는 Q1만큼의 수량을 P2를 받고 판매하니까 생산자의 입장에선 여기가 새로운 균형점이 되는 거예요. 자, 따라서 생산자 잉여의 크기를 구해보면 종전에 이랬던 생산자 잉여였는데 자, 이제는 요점에서 판매를 하니까 요만큼의 판매 수입을 얻고 요만큼의 생산 비용 빼니까 요만큼의 생산자 잉여를 얻게 되죠. 따라서 종전의 생산자 잉여와 요만큼의 생산자 잉여를 비교하면 요만큼의 생산자 잉여가 없어진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정부의 조세 수입은 단위당 조세 곱하기 조세 부과 후 거래량이기 때문에 이 빨간색 사각형 면적이 정부의 조세 수입인 걸 알 수가 있어서 나머지 여기 삼각형이 여전히 후생 손실이 동일하게 발생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우리가 앞에서 생산자한테 부과할 때의 내용과 지금 소비자한테 부과할 때의 내용 중에 틀린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부과해도 상관은 없다. 그런데 생산자에게 조세를 부과할 때와 소비자에게 조세를 부과할 때 딱 하나 차이점이 있는데 사실 이거는 경제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차이점은 아닙니다. 다만 현상적으로 딱 하나의 차이점만 있는데 자, 생산자에게 부과할 때에는 시장 가격이 130원에서 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자, 생산자에게 조세를 부과할 때는 시장에서 130원에 거래가 돼요. 자, 그런데 소비자한테 조세를 부과할 때는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금액이 80원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차이점만 있어요. 자, 그런데 경제적으로 실질적으로 그래서 소비자가 재화 한 단위당 30만큼의 조세를 부담하고 생산자가 재화 한 단위당 20만큼의 조세를 부담해서 이만큼이 소비자가 부담하는 조세 총액이고 이만큼이 생산자가 부담하는 조세 총액이란 사실은 불변이야. 똑같아. 동일한데 다만 시장에서 재화 하나를 생산자와 소비자가 거래할 때 얼마에 거래하느냐 하는 그것만 차이가 있다 이 얘기예요. 자, 사실 이거는 시험에 잘 나오지도 않아요. 왜? 너무 사소한 얘기라서. 그래서 생산자에게 부과할 때는 S곡선이 위로 올라갔기 때문에 한번 그려볼까요? S곡선이 이렇게 위로 올라갔기 때문에 시장에서 일단 130원에 거래가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130원에 판 다음에 생산자가 50원의 세금을 내니까 결국 80원을 수취하는 거고요. 그죠? 요거 이해하시죠? 그런데 지금 이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부과하니까 D곡선이 수요 곡선이 하방 이동하면서 여기에서 하나당 80원의 거래가 되는 거죠. 그런데 소비자가 80원에 산 다음에 50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되니까 실질적으로는 물건 하나에 130원에 소비자가 사는 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경우에는 130에서 50을 빼서 80이 되는 논리고 이 경우에는 80에서 50을 더하면 130이 되는 논리라서 사실 경제학적으로 뭐 의미가 있는 건 아닌데 다만 현상적으로 시장에서 재화 하나가 얼마에 거래되느냐 하는 것은 이러한 차이점이 있다 정도 가볍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정리하면 자, 똑같은 크기의 종량세를 생산자에게 부과하건 소비자에게 부과하건 차이점이 없다. 딱 하나 유일한 차이점이 있다면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에는 변화가 있기는 하다. 그거 하나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다음에 상대적인 조세 부담의 비율입니다. 자, 우리가 아까 방금 단위당 조세에 50원이 부과되었을 때 소비자가 30을 부담하고 생산자가 20을 부담한다고 했죠. 따라서 3대 2의 비율로 조세를 부담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4대 1의 비율로 부담할 수도 있고 5대 0의 비율로도 부담할 수가 있고 또는 반대로 2대 3, 1대 4, 0대 5 이렇게도 부담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똑같은 단위당 종량세액 중에서 소비자가 얼마나 부담하고 생산자가 얼마나 부담하는 그러한 조세 부담의 비율은 어떻게 결정되느냐라는 것인데 자,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자, 수요자가 조세를 얼마나 부담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의 크기가 결정합니다. 그리고 생산자가 이러한 조세를 얼마나 부담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의
탄력성의 크기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왜 탄력성에 의해서 결정되나요? 자, 먼저 우리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 얘를 이렇게 입실론이라고 표시를 하죠. 여러분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요, 소비자의 힘이라고 기억을 해주세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소비자의 힘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한번 사례를 들어볼게요. 특수한 분유가 있다라고 할게요. 자, 이 분유는 희귀병 질환을 앓고 있는 아이는 반드시 이 분유를 먹어야 한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분유의 가격이 한 통에 10,000원에서 한 통에 1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분유의 소비량을 많이 줄일 수 있나요? 거의 못 줄일 거예요. 왜? 특수한 희귀질환이 있는 아이는 이 특수한 분유를 꼭 먹어야 하거든요. 그러면은 가격이 이렇게 올라도 소비를 많이 줄이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가격 탄력성이라고 하는 거는요, 가격의 변화율 분의 수요량의 변화율이거든요. 그런데 가격이 많이 변했어. 가격이 많이 변했는데도 수요량은 얼마 줄이지를 못합니다. 얼마 감소를 못 시켜. 이래버리면 입실론의 크기는 크다, 작다, 작다. 작다. 근데 작게 나온다라는 이 결론은 곧 무엇을 의미한다? 소비자의 협상력이 약하다라는 걸 의미한다, 이 얘기예요. 소비자의 힘이 약하다. 우리가 거래를 할 때는 자, 수요자와 생산자가 서로 협상을 해서 재화의 판매 가격이나 거래 수량을 결정하게 되는 건데, 자, 소비자의 협상력이 약하면 내가 이 재화를 꼭 사야 돼. 이 재화를 꼭 사야 하는 입장이라면 가격을 깎는다거나 또는 조세 부담을 생산자한테 넘긴다거나 그럴 수가 없단 말입니다. 내가 약자기 때문에 생산자가 나한테 조세 부담을 넘긴다고 해도 나는 그냥 그거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세요. 자, 그래서 입실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고 하는 것은 소비자의 힘을 얘기한다. 그래서 입실론이 크면 클수록 소비자의 힘이 강하다, 소비자의 협상력이 강하다, 이렇게 직관적으로 이해해 주세요. 자, 그러면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있는데 우리 얘를 에타라고 합니다. 자,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에타라고 하고 이렇게 기호를 표시해요. 그럼 마찬가지로 이거는 공급자의 힘이라고 이해를 하시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수요자의 힘과 소비자의 힘과 공급자의 힘, 이 둘이 대결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상대적으로 수요자의 힘이 공급자의 힘보다 크다 라고 한다면, 이 말은 곧 입실론이 에타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누가 더 조세를 많이 부담한다? 힘이 약한 공급자, 즉 생산자가 상대적으로 조세를 더 많이 부담한다, 이 얘기예요. 요 논리 이해하시겠죠?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요 논리만 이해하시면 나머지 내용은 굉장히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반대 경우를 볼게요. 수요자와 공급자 중에서 공급자의 힘이 더 크다라고 한다면 그 말은 입실론보다 에타가 더 크다라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공급자가, 생산자가 조세 부담을 덜 지고 수요자가 조세 부담을 더 많이 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텍스트를 볼게요. 자, 양자 사이의 상대적인 조세 부담의 비율은 누가 더 조세를 많이 떠안느냐, 부담하느냐의 비율은 양자의 가격 탄력성의 크기에 의해서 결정된다.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클수록 어떻게 이걸 해석하라고요? 수요자의 힘이 셀수록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할수록, 여러분 수요의 가격 탄력성의 크기와 수요 곡선의 기울기는 반비례 관계라고 했어요. 반비례 관계. 자, 우리 그래서 수요 곡선이 이러한 수요 곡선이 있고 D1이 있고 이러한 수요 곡선이 있어요. D2가 있습니다. 자, 둘 중에 누가 더 완경사죠? D1이 더 완경사야. 그죠? 자, D1이 완경사고 상대적으로 D2가 급경사입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상대적으로 얘가 더 커요. 얘가 더 크고요. 상대적으로 얘가 더 작습니다. 자,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완경사일수록 기울기는 작지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기울기의 역수이기 때문에 탄력성은 커져요. 이해하시겠죠? 즉 완만한 기울기의 수요 곡선을 가지고 있는 수요자가 더 힘이 세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자, 이걸 한번 이렇게 이해해 볼까요? 힘이 세면 거만하죠.
거만하니까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있다라고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있다. 힘이 세니까, 강자니까 이렇게 누워있다. 완만하다, 힘이 세다. 이렇게 이해하시라 이 얘기예요. 그런데 힘이 약한 애들은 이렇게 서갖고 이렇게 잉잉잉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힘이 약한 애들은 서있다, 급경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조금 더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클수록 수요 곡선의 기울기는 반대로 완경사입니다. 자, 이러이러할수록 뭐라고요? 수요자의 힘이 세다. 이렇게 이해하세요. 자, 그러면 수요자의 부담 비율은 작아지게 되겠죠. 힘이 세면 셀수록 조세 부담을 덜 떠안게 되겠죠. 남한테 더 많이 전가를 시키겠죠. 자, 두 번째, 공급의 경우에는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클수록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할수록 똑같습니다, 여러분. 자, S곡선이 이러한 S곡선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러한 S곡선이 있다고 할게요. 누가 더 급경사죠? S2가 더 급경사입니다. S1이 더 완경사죠. 자, S1이 더 완경사이면서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S1이 더 커요. 왜냐하면 기울기가 반비례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얘가 더 힘이 센 경우라는 거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힘이 셀수록 공급자의 힘이 셀수록 공급자의 부담 비율은 작아지게 됩니다. 자, 따라서 결국에는 수요자가 얼마나 공급자가 얼마나 조세 부담을 지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본 것처럼 수요의 가격 탄력성의 크기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의 상대적인 크기에 의해서 결정될 것인데, 자, 이렇게만 얘기하면 너무 두루뭉술을 하니까 이것을 공식화시키면 공식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생산자 부담과 소비자 부담을 비율을 우리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공급의 가격 탄력성으로 표시를 하면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에타분의 입실론이라고 표시할 수가 있는데 조금 헷갈리죠? 결국 여러분들 이 공식이 더 외우시기 편하실 겁니다. 자, 소비자 부담 비율은 입실론과 에타를 합한 것 중에서 전체 중에서 에타, 여러분 유의하실 사항이 있어요. 지금 여기 소비자 부담이잖아요. 소비자 부담 비율을 구하는데 이 자리에 입실론이 오는 게 아니라 에타가 옵니다. 상대방께 와요. 상대방께 내 분자에 옵니다. 그 마찬가지로 생산자 부담 비율을 구할 때는 양자의 합중에서 소비자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인 입실론이 이 자리에 오게 됩니다. 아시겠죠? 공식으로서 암기하시면 돼요. 자, 만약에 입실론이 2라고 하고 에타가 3이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소비자의 부담 비율은 얼마가 되느냐? 자, 5분의 3이 되고요. 얘는 5분의 2가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얘는 2고 얘가 3이야. 그러면 둘 중에 누가 더 힘이 세죠? 얘가 더 힘이 세죠? 더 숫자가 크니까. 따라서 얘가 조세 부담을 덜 져야겠죠? 얘가 조세 부담을 더 많이 져야겠죠? 그래서 이거대로 숫자를 집어넣으면 소비자가 조세 부담을 약간 더 지고 생산자가 조세 부담을 약간 덜 지게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만약에 이 힘의 차이가 더 커진다고 해볼게요. 자, 1하고 4다. 라고 해볼게요. 얘는 1이고 입실론은 1이고 에타는 4다. 그럼 숫자 넣어보면요. 5분의 얘는 얼마죠? 5분의 4가 되고 얘는 5분의 1이 돼요. 어때요? 공급자의 힘이 소비자의 힘보다 더 셀수록 공급자가 부담하는 조세의 부담 비율은 작아지고 그다음에 소비자가 부담하는 부담 비율은 커지죠. 이렇게 되려면 서로 상대방께 들어가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뒤바뀌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겠죠? 자, 이거 공식이니까 이렇게 암기를 해 주세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원리는 알았으니까 그래프를 통해서 한번 재확인을 해 봅시다. 자, 지금까지 사실 내용은 다 말씀드렸고 이하에 나오는 그래프는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 위에서 설명드린 원리를 그래프로서 눈으로 확인해 보자라는 것이에요. 자, 똑같은 S곡선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왼쪽에 있는 S곡선 두 개와 오른쪽에 있는 S곡선 두 개는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제가 요거 두 개를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그대로 옮긴 거예요. 그럼 왼쪽과 오른쪽 뭐만 다르다? 수요 곡선의 기울기만 다릅니다. 자, 얘는 완만한 기울기고요. 얘는 이것보다 상대적으로 급경사인 거예요. 이해하시죠? 자, 급경사니까
입실론이 작은 경우인 거 알 수가 있고 얘는 입실론이 큰 경우라는 거 알 수가 있죠. 자, 우리 이랬을 때 수요자와 공급자의 상대적인 조세 부담의 크기를 구해 보니까 여러분 우리 이때에는 자, 단위당으로 비교할 수가 있고 조세 부담 총액으로도 비교할 수가 있는데 먼저 단위당으로 비교하려면 요 길이하고요. 요 길이의 비율을 보시면 돼요. 자, 수요자가 이만큼 공급자가 이만큼이니까 수요자가 조세를 덜 부담한다는 거 아실 수가 있죠. 여기서는요. 수요자가 이만큼 공급자가 이만큼 부담하기 때문에 우리가 단위당 조세액을 따지면 역시 길이로서 비교해서 수요자가 더 많이 부담하고 생산자가 덜 부담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게 단위당 조세액으로 비교한 거고요. 자, 부담하는 조세 총액으로도 비교할 수가 있는데 먼저 자, 수요자가 부담하는 조세 총액은 이 파란색 사각형의 면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 생산자가 부담하는 조세 총액은 여기 빨간색 사각형 면적으로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얘가 더 크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죠. 자, 마찬가지로 수요자가 부담하는 조세 총액은 여기 사각형 면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 생산자가 부담하는 조세 총액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왼쪽과 오른쪽 비교해 보시면요. 수요가 탄력적일수록 비탄력적인 경우에 비해서 수요자의 조세 부담 크기가 작아진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오케이. 이렇게 해서 요 내용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자, 그럼 반대로 생산자의 조세 부담 비율은 또 반대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수요자의 힘이 강하면 상대적으로 생산자가 조세를 많이 부담하고 수요자의 힘이 약하면 생산자가 상대적으로 조세를 덜 부담한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밑에 나와 있는 그래프는요. 수요 곡선은 동일합니다. 동일한 수요 곡선에 S 곡선만 서로 달라요. 기울기가. 얘는 완경사고 얘는 급경사죠. 자, 완경사인 S가 더 공급자의 힘이 세죠. 따라서 이 경우에 생산자가 조세 부담을 덜 부담할 것이고 이 경우에는 조세 부담을 더 많이 부담합니다. 우리 이랬을 때 상대적인 조세 부담의 비율은 총액으로도 비교할 수가 있고 단위당 조세액으로도 비교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삼각형 면적은 초과 부담의 넓이고요. 넘어갈게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극단적인 경우를 봅시다. 자, 우리가 가격 탄력성이 가장 크면 무한대까지 클 수가 있고 가장 작으면 0까지 작을 수가 있어요. 자, 가격 탄력성이라고 하는 것은 0에서 무한대까지의 값을 갖습니다. 에타도 마찬가지예요. 그 만약에 수요가 완전 탄력적이다 이 말은 무한대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여러분, 무한대인 경우에는 대적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무한대가 제일 큰 수인데. 자, 우리 이 경우에 에타가 꽤 크다고 해도 에타가 뭐 100만, 1000만이라고 해도 무한대 이길 수 있어요? 무한대 못 이겨. 따라서 이때는 수요자가 완전 강자라고 이해를 하세요. 수요가 완전 탄력적인 경우에는 수요자가 누구예요? 완전 강자예요. 완전 강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수요자가 조세를 한 푼도 부담하지를 않습니다. 완벽하게 강한 수요자이기 때문에 이때에는 수요자는요. 조세를 한 푼도 부담하지 않아. 이 말은 곧 모든 조세 부담은 모두 누가 부담한다? 생산자가 부담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직관적이고 단순하죠? 자, 두 번째 볼게요. 공급이 완전 탄력적이래. 그럼 이때는 공급자가 완전 강자인 거예요. 그럼 이때는 완전 강자인 공급자는 조세를 부담해요? 안 해요? 한 푼도 하지 않아. 그러면 모든 조세 부담은 다 누가? 수요자가 부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어렵지 않죠? 자, 반대로 수요가 완전 비탄력적이래요. 자, 비탄력적이면요. 입실론의 크기가 0이라는 걸 의미하죠. 우리 이때는 완전 약자라고 이해를 하세요. 완전 약자. 약자예요. 자, 이제 약자기 때문에 수요자는 아무런 힘이 없어. 수요자는 아무런 힘도 없기 때문에 모든 조세 부담은 다 수요자가 부담하는 겁니다. 이때는 모든 조세 부담은 수요자가 부담하고요. 마찬가지 로직에 의해서 공급자가 완전 약자인 경우에는 모든 조세 부담은 다 공급자가 부담하는 겁니다. 자, 요 내용이 교과서 밑에 그래프로 나와 있는데 요 그래프 내용까지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어차피 결국 이 결론만 아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에 상대적인 조세 부담 비율이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번에는 보조금의 효과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자, 원래 이랬던 수요 곡선과 원래 이랬던 S 곡선이 있어요. 자, 우리 이거를 요새 인기가 있는 전기차 사례에 한번 들어봅시다. 자, 생산업자가 전기차를 만들고 있는 생산업자예요. 자, 이 생산업자에게 국가가 너 전기차는 친환경차니까 내가 자동차 한 대 만들 때마다 100만 원씩의 보조금을 줄게 라고 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요. 이제 생산업자는요. 100만 원씩의 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보조금을 지급받은 후에 S곡선은 100만 원만큼 밑으로 내려가게 돼요. 이해하시겠죠? 자, 우리 100만 원만큼의 조세를 부과하면 이 생산곡선이, 이 공급곡선이 단위당 100만 원으로 위로 올라가게 되는데 반대로 보조금을 주는 경우에는 100만 원어치 생산비 부담이 줄기 때문에 S곡선이 아래로 100만 원어치 내려가게 됩니다. 기울기 바뀌지 않고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조세를 부과하면 조세액만큼 위로 올라가는데 보조금을 주는 경우에는 S곡선이 보조금만큼 밑으로 내려간다라는 거 아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제 보조금 지급 후에 새로운 S곡선은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원래 시장의 균형점은 여기였는데 새로운 시장의 균형점은 여기가 되겠죠. 이제 여기가 되면서 종전의 전기차가 요만큼만 거래가 됐는데 이제 보조금 지급 후에는 새로운 시장 균형점에서 전기차가 이만큼 더 증가해서 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소비자들은요. 종전에 전기차 한 대를 P0를 주고서 샀는데 이제는 새로운 균형점인 P1의 가격만 지불하고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만큼은 바로 소비자의 이득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생산자도요. 나쁘지 않은 게 손해가 아닌 게 P1의 가격에 팔면은 종전보다 손해 보는 것 같지만 자, P1의 가격에 팔아도 정부로부터 단위당 100만 원의 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이 보조금까지 고려하면 생산자는 사실 자동차 한 대 판매할 때마다 P1 더하기 100만 원 한 것만큼 요만큼의 금액을 수취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 P2의 금액을 수취하게 되는데 자, P2의 금액은 P1의 금액에다가 단위당 보조금 100만 원을 더한 거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따라서 생산자는 여기 G점에서 P2의 금액을 수취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 소비자는 종전보다 더 싸게 사서 좋고 생산자는 종전보다 이만큼 더 비싸게 팔아서 좋아서 요만큼이 생산자의 이득이고 요만큼이 소비자의 이득인데 요 길이로 표현한 건 바로 단위당 보조금의 혜택이겠죠. 이해하시겠죠? 이 전체 100만 원 보조금 중에서 자동차 한 대당 생산자는 이만큼의 혜택을 받고 소비자는 역시 이만큼의 혜택을 받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자, 종전의 소비자 잉여는요, 요 삼각형 면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자, 새로운 소비자 입장에서의 균형점은 바로 여기예요. 소비자 입장에서의 균형점은 바로 여기가 새로운 균형점이 됩니다. 왜냐하면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P1의 가격으로 Q1만큼의 수량을 구입하기 때문에 여기가 소비자 입장에서의 새로운 균형점인 거 알 수가 있고 여기는요 생산자 입장에서의 새로운 균형점이라는 거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자, 여기 보면요. 자, 이제 여기서 거래하면 소비자 잉여의 크기가 요만큼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죠? 따라서 소비자 잉여의 크기가 요만큼이 증가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기가 소비자 잉여의 증가분입니다. 자, 두 번째 생산자 잉여의 크기를 볼게요. 자, 종전에는요 요만큼의 생산자 잉여를 누렸었습니다. 근데 이제 새로운 균형점에서 요만큼 판매하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생산자 잉여의 크기는 요만큼인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종전과 비교하면 요만큼의 생산자 잉여가 더 증가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 잉여는 요만큼 증가하고요. 생산자 잉여는 요만큼 증가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나라가 지급한 보조금 총액은 얼마인가요? 한번 잠깐 적어볼까요? 자, 오케이. 그래서 자, 나라가 지급한 보조금 총액은요. 여러분 똑같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자, 우리 조세 수입은요. 공식이 제가 뭐라고 했죠? 조세 부과 후 거래량 곱하기 단위당 조세액이라 했잖아요. 자, 그러면 보조금 지급액은 어떻게 구하느냐?
보조금 지급 후 거래량 곱하기 단위당 보조금액을 곱하시면 돼요. 여러분 보조금은 영어로 subsidy라고 하기 때문에 이니셜 S를 땁니다. 공급의 S랑 혼동하지 마세요. 공급 곡선의 S는 supply의 S고 보조금의 S는 subsidy의 S입니다. 자, 보조금도 이니셜 S를 쓴다는 점. 만약에 헷갈리시면 S 말고 다른 걸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원리가 똑같다는 거 알고 계시겠습니까? 자, 조세 수입은 조세 부과 후 거래량 곱하기 단위당 조세액, 보조금 지급액은 보조금 지급 후 거래량 곱하기 단위당 보조금. 따라서 이 그래프에서 자, 보조금 지급 후 거래량 얼마예요? Q0예요? Q1이에요? Q0는요, 보조금 지급 전 거래량이고 보조금 지급 후 거래량은 Q1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 보조금 지급 후 거래량은 요 길이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단위당 보조금액은 요 길이라는 거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요 빨간색 사각형의 넓이가 바로 보조금 지급 총액이란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정부는요, 돈을 이만큼 썼습니다. 이 빨간색 사각형만큼을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으로 썼는데 그것들 중에서 소비자는요, 이만큼을 가져갔어요. 소비자 잉여로 요만큼 가져갔고요. 생산자 잉여는요, 요만큼 가져갔어요. 자, 정부가 쓴 돈은 요만큼인데 이 중에서 소비자가 요만큼, 생산자가 요만큼 가져갔습니다. 그럼 요만큼은요, 아무도 가져가지 않았어. 돈을 썼는데 아무도 가져가지 않았어. 이게 뭐죠? 바로 후생손실. 그래서 바로 여기 삼각형 면적이 후생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우리 앞에서 조세를 부과할 때에도 삼각형의 후생손실이 발생한다고 했는데 보조금을 지급할 때에도 삼각형의 후생손실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제학을 처음 공부하실 때는 직관적인 느낌으로 선생님 이해가 안 갑니다. 왜요? 왜냐하면 조세는 나쁜 거잖아요. 조세는 나쁜 거니까 조세를 부과하면 뭔가 우리 사회에 피해가 있어서 후생 손실이 발생하는 건 이해하겠습니다. 그건 이해했어요. 그런데 보조금은 좋은 거잖아요. 보조금은 좋은 건데 왜 보조금을 주는데도 후생 손실이 발생하죠? 경제학은 그런 거예요. 자, 조세와 보조금은 방향만 다를 뿐이지, 방향만 반대일 뿐이지, 뒤에 가서 공부하겠지만 민간의 의사결정을 교란한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자, 뒤에 가서 공부할 내용입니다. 자, 민간의 의사결정을 교란해요. 교란하기 때문에 그래서 초과 부담이 생기는 겁니다. 자, 초과 부담이 생기는 원인은 바로 민간의 의사결정 교란 때문이에요. 자, 보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 전기차가 원래 보조금 지급 전에는 Q0만큼이 시장에서 거래가 됐었거든요. 근데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니까 전기차에 대한 거래량이 Q1으로 요만큼이 증가했습니다. 요만큼이 증가했어요. 왜 증가한 거죠? 보조금을 준다니까. 그러면 전기차를 더 싸게 살 수 있게 되니까 사람들이 민간의 의사결정, 즉 전기차에 대한 구입 수량이 바뀌게 된 거죠. 자, 바로 이게 민간의 의사결정이 교란되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보조금 지급 전의 거래량과 보조금 지급 후의 거래량이 다르잖아요. 이거는 민간에서 자동차 구매와 관련해서 의사결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조금을 지급하면 민간의 자동차 구입에 대한, 특히 전기차 구입에 대한 민간의 의사결정이 바뀌게 돼요. 원래 살 생각이 없었던 사람도 야, 보조금 준대. 그래? 보조금 준대? 그러면 더 가격이 내려가겠네? 더 내 부담이 내려가겠네? 그럼 나 살래. 이렇게 민간의 의사결정이 바뀌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초과 부담이 생기는 것입니다. 조세도 마찬가지예요. 자, 사과가 있고 배가 있는데 자, 사과에 대해서 물품세를 부과했다라고 해버리면은 이제 사과가 비싸지죠. 종전보다 사과가 비싸집니다. 그럼 사람들이 사과에 대한 소비를 줄이고 대신 배에 대한 소비를 늘리겠죠. 바로 이것도 민간의 의사결정 교란이야. 그래서 조세도 민간의 의사결정을 교란시키고 보조금도 교란시켜요. 따라서 조세를 지급하나 보조금을 지급하나 역시 마찬가지로 민간의 의사결정은 교란되어서 초과 부담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그거 말씀드릴게요. 앞에서 우리가 뭐 공부했냐면 상대적인 조세 부담의 크기를 구할 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클수록, 그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클수록 조세 부담을 덜 진다라고 했죠? 여러분, 요거 기억하세요. 클수록 덜 진다. 클수록 덜 진다. 보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아마 헷갈려 하실 거예요. 잘 보세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클수록 보조금도 덜 누립니다. 덜 혜택을 본다 이 얘기예요. 혜택을 덜 본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클수록 덜 똑같아요. 조세든 보조금이든 클덜이야. 클덜. 클수록 덜이야. 클수록 덜인데 근데 이게 왜 헷갈리냐면 여러분 조세는 싫은 거잖아요. 근데 보조금은 받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반대인 거야. 자 보세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클수록 조세 부담을 덜 진대. 그럼 이건 좋은 의미예요? 예, 이건 좋은 의미야. 그러니까 이때는 클수록 좋은 거야. 그죠? 좋은 의미야. 그러니까 이때는 클수록 좋은 거야. 그래야 조세 부담을 덜 지니까. 그래야 세금을 내가 덜 내니까. 그렇죠? 근데 보조금은 반대야. 보조금은 많이 받을수록 좋은 거거든요. 그런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클수록 보조금의 혜택이겠죠. 보조금의 혜택. 조세는 부담이겠죠. 그래서 이럴수록 보조금의 혜택을 덜 누려. 근데 얘는 안 좋은 의미야. 얘는 안 좋은 의미.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일단 원리는 똑같아요. 클수록 덜이야. 클수록 덜인데 조세는 덜 부담할수록 좋은 경우라서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데 보조금은 더 많이 누리면 좋은데 덜 누리기 때문에 안 좋은 의미야. 그래서 요거는 의미가 상반된다라는 것 이해요. 자, 논리적인 이유는 똑같아. 경제학적인, 수학적인, 논리적인 로직은 똑같습니다. 그 로직은 똑같아. 로직은 똑같은데 조세는 싫은 거고 보조금은 좋은 거니까 이게 의미적으로는 반대로 느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 클덜만 기억하시면 돼. 클수록 조세도 덜, 클수록 보조금도 덜. 아시겠죠? 덜 진다, 덜 누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헷갈리지 않게 정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조금까지 살펴봤습니다.